준씨, 너 수진이 맞지?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심장이 아파요. 10년 만에 만난 전처의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서울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죠. 체감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밤이었어요. 저는 거래처 사장님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강북구의 한 고깃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반쯤 됐을 거예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를 정도로 추운 밤이었죠.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55세고요.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잘 나가는 편이죠. 결혼도 했었고요. 10년 전까지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10년 전 제 손으로 그 여자를 집에서 쫓아냈죠.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술 기운이 확 깨는 것 같았죠. 대리운전을 불러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앱을 켰어요. 새벽이라 그런지 대리운전 기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했는데 계속 취소가 됐죠. 한 15분쯤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한 분이 수락하셨어요. 저는 제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히터를 틀고 눈을 감았죠. 피곤했습니다. 똑똑. 차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창밖에 대리운전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패딩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대리운전 왔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신가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창문을 내리고 목적지를 알려줬습니다. 성북구 정릉동이요. 네, 알겠습니다. 뒷좌석으로 가시죠. 저는 뒷좌석으로 옮겨 앉았어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트를 조절하고 룸미러를 맞추는 모습이 보였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룸미러에 비친 기사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눈을 저는 알았어요. 10년 전 매일 아침 마주치던 눈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며 웃던 눈이었죠. 아침에 넥타이를 매주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하던 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 밖으로 내쫓았던 여자, 이수진의 눈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기사는 목소리를 낮춰서 출발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도 저는 알았습니다. 10년 전과 달라졌지만 분명히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조금 쉰 것 같았습니다. 피곤에 절은 목소리였죠.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정적이 너무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야, 수진아? 기사가 잠깐 룸미러를 봤어요. 그리고 짧게 대답했죠. 네, 저예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감정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리운전을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네, 생계를 위해서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다시 물었죠. 한 5년 됐다는 답이었어요. 5년 동안 새벽에 술 취한 사람들 차를 몰아준 거였습니다. 한때는 제 아내로 편하게 살았던 여자가 말이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연락 안 했냐고 물으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말했거든요. 왜 연락해요? 우리 남남이잖아요. 10년 전에 당신이 그러셨잖아요. 다시는 보지 말자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10년 전 그렇게 말한 게 저였으니까요. 차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10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택시 한 대로 시작한 사업을 물려받아서 전세버스까지 확장했죠. 돈이 많이 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 장부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법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6개월 동안 계속됐죠. 회계사에게 확인을 맡겼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곳이 수진이 친정 쪽이었던 거예요. 정확히는 수진이 오빠 이름으로 된 계좌였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왜 회사 돈을 친정으로 보냈냐고 소리쳤죠. 수진이 당황하며 그런 적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다 있었습니다. 내 오빠 계좌로 1,8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이게 뭐냐고 다그쳤죠.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죠. 어머니는 수진이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결혼할 때도 반대하셨습니다. 점쟁이가 그랬다면서요. 며느리가 집안 재산 축낼 거라고요. 저는 그때 어머니 말을 믿었습니다. 증거도 있었고요. 수진이한테 설명해보라고, 왜 그랬냐고 차갑게 물었어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날 안 믿을 거잖아요.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설명도 안 하고 어떻게 믿냐고 소리쳤어요. 수진이 대답했죠. 좋아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쌌습니다. 1시간 후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나갈게요. 어차피 저 믿지 않으실 거잖아요. 라고 말했죠. 저는 화가 나 있었어요. 잘됐네.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월의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밤이었어요. 수진이는 얇은 코트만 걸치고 집을 나갔죠. 캐리어 하나만 끌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게 10년 전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차가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수진이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수진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냉정했어요. 할 말 없어요. 대리비 결제해주세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수진이도 내렸죠. 제 차 열쇠를 건네주려고요. 가로등 아래서 수진이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었어요. 볼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었죠. 손을 봤습니다.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트고 갈라진 자국이 있었어요. 한때 고왔던 손이 이렇게 변했다니. 지금 어디 사냐고 물었습니다. 상관없잖아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나 궁금해서 그런다고 했죠. 강북구 미아동이요. 그냥 쪽방촌에 라고 수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쪽방촌.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혼자 사냐고 물었어요. 수진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딸이랑 같이 살아요. 딸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딸이라고 되물었죠. 네, 9살이에요. 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9살, 계산이 빨리 됐습니다. 10년 전 수진이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9살 딸이 있다고 했죠. 그 아이가 혹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이제 갈게요. 다음 손님 기다려요. 잠깐 하고 수진이 팔을 잡았어요. 그 아이, 내 딸이냐고 물었죠. 수진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딸 아니에요. 다른 남자 아이예요. 아니라고 말하는데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거짓말은 목소리가 아니라 손이 먼저 배신하더군요. 수진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눈빛도 흔들렸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려. 수진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낡은 경차에 올라탔어요. 10년도 넘어 보이는 오래된 차였습니다.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죠. 시동을 걸었는데 한 번에 걸리지 않았어요. 2번, 3번 시도해서야 겨우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덜컥거리며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슴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회사로 갔어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새 뒤척였죠. 수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수진, 연락처라도 알아봐줘. 혹시 입원해 있단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만 해줘.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보험 청구 기록이나 예전 비상 연락망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3일 후 비서가 찾아왔어요. 사장님, 확인됐습니다. 이수진 씨 따님이 서울성 모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소아심장과래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날 저녁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9층 소아병동이었어요. 1층 원무과에서 면회증을 받았습니다. 엄마 지인이라고만 적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9층 버튼을 눌렀을 때 손이 떨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소아병동이라고 쓰인 팻말이 보였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905호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901, 902, 903.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904 거의 다 왔습니다. 905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쇠 손잡이였어요.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안에 제 딸이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9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제 딸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병실 안이 보였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침대가 4개 있었죠. 다른 침대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중 창가 쪽 침대에만 작은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어요. 1 걸음, 2 걸음,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9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너무 하얘서 종이처럼 보였습니다. 입술도 핏기가 없었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마스크 안으로 작은 입술이 보였습니다. 가는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맑은 액체가 주르륵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모니터에서는 삐, 삐, 삐 하는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봤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닮았어요. 눈매가 특히 그랬죠. 길고 시원하게 뻗은 눈, 저희 집안 사람들 눈매였습니다. 코도 닮았어요. 오뚝한 콧날, 입매도 비슷했죠. 제 딸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아이의 손을 봤습니다. 작고 가는 손이었어요. 손가락이 너무 가늘어서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손등에 멍이 몇 개 있었어요. 링거 바늘을 여러 번 꽂은 흔적이었죠. 손톱도 보였습니다. 작은 손톱이었어요. 분홍빛이 아니라 창백한 색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곁에 있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삐걱 소리가 날까 봐 천천히 앉았죠. 아이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머리카락은 짧았어요. 어깨까지 오는 길이었죠. 까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베개에 머리카락이 몇 올 떨어져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얇은 땀방울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아픈가 봐요.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려고요. 하지만 멈췄어요. 닿기 직전에 손을 걷었습니다. 자격이 없었거든요. 9년 동안 아빠 노릇 한 번 못한 사람이 어떻게 손을 대요. 그때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가늘게 뜨더니 저를 봤습니다. 큰 눈이었어요. 까만 눈동자였죠. 저를 닮은 눈이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봤어요. 잠깐 멍하니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힘이 없는 목소리였죠. 가늘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난 내 아빠야. 10년 동안 너의 존재도 몰랐어? 내가 아프다는 것도 몰랐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저씨는 엄마 친구예요. 라고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부탁해서 왔어. 라고 덧붙였죠. 아이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엄마가요? 엄마 언제 와요? 목소리에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에 올 거야. 조금 있으면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작은 몸이 기침에 흔들렸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자주 그래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픈 게 익숙한 것 같았어요. 지우야, 하고 불렀습니다. 아이가 저를 봤어요. 네. 아프지?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조금 아파요. 가슴이 답답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근데 괜찮아요. 엄마가 수술하면 나아진대요. 수술하면 학교도 갈 수 있대요. 하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학교 가고 싶어.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네, 엄청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달리기도 하고 싶어요. 9살인데 학교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지금쯤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 시간인데 이 아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럼 곧 갈 수 있을 거야. 수술하면 라고 말했죠.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정말 갈 수 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니 2개가 빠진 웃음이었어요. 귀여운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이가 침대 옆 탁자를 가리켰어요. 저기 종이 있어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탁자 위에 도화지가 몇 장 있었습니다. 저는 도화지를 집어들었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죠.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집이었어요. 작은 집 한 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집 옆에 나무가 있었고요. 하늘에는 해가 있었습니다. 노란 해였어요. 집 앞에 사람이 2명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작았어요. 아마 아이 자신인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키가 조금 컸어요. 긴 머리였습니다. 엄마인 것 같았죠. 2번째 그림을 봤습니다. 학교였어요. 건물이 그려져 있었고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여러 그려져 있었어요. 다들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우인 것 같았어요. 머리에 리본을 달고 있었거든요. 3번째 그림을 봤어요. 이번에는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가운데 작은 아이가 있었고요. 양옆에 어른이 1명씩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긴 머리였어요. 엄마겠죠. 다른 한 명은 짧은 머리였습니다. 남자였어요. 그림 위에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였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그림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
아이는 아빠가 있는 가족을 그렸던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를요. 존재하지 않는 가족을요. 이 그림 예쁘다 하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가 칭찬해 줬어요. 저 학교 가면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거예요. 그림을 다시 탁자에 놓았습니다. 아이를 봤어요. 지우야 하고 불렀습니다. 네, 아이가 저를 봤어요. 저는 한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잠깐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저씨, 저 질문해도 돼요? 응, 뭐든지 물어봐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손가락으로 이불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작은 손가락이 이불을 꼬집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는 바빠서 못 온대요.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못 온대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빠가 저 싫어하는 거예요? 저 안 예뻐서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아파서 싫은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9살짜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자기를 싫어하는 건 아닌지, 자기가 예쁘지 않아서 아빠가 안 오는 건 아닌지, 자기가 아파서 아빠가 싫어하는 건 아닌지, 아이가 제 눈물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아저씨, 왜 울어요? 제가 이상한 질문했어요. 아니야, 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죠. 아저씨가 좀 슬퍼서 그래. 아이가 작은 손을 뻗었어요. 제 손을 만졌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손이었어요. 울지 마요. 슬프면 안 돼요. 엄마가 그랬어요. 슬프면 웃어야 한대요. 그럼 기분이 좋아진대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죠. 손가락이 너무 가늘었어요. 제 손바닥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하고 불렀어요. 네. 아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안 예뻐서 안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아파서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다만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야. 곧 올 거야. 꼭 올 거야. 정말요? 하고 아이가 물었죠. 눈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정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곧 올 거야. 그럼 같이 살 수 있어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학교도 가요.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학교도 가고 그림도 그리고 놀이터도 가고 다 할 수 있어.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겠어요. 빨리 아빠 만나고 싶어요. 전 아빠 얼굴도 못 봤거든요. 사진도 없어요. 엄마가 사진은 나중에 보여준대요. 아빠 얼굴도 모른다고요. 사진조차 없다고요. 9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빠를 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아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아이였어요. 아빠 목소리도 모르고, 아빠 손도 모르고, 아빠 품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어요.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지우야, 하고 불렀어요. 아빠가 꼭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럼 아빠가 지우 안아줄 거야. 높이 높이 안아줄 거야. 아이가 웃었습니다. 정말요? 엄마는 저 무거워서 못 안아요. 엄마 힘이 없대요. 아빠는 힘이 세요. 응, 아빠는 힘이 세.
지우 번쩍 안아줄 수 있어 그때 아이가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몸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우야, 아저씨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녀오세요.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았죠.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내 딸, 9년 동안 존재도 몰랐던 내 딸. 병원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자기를 싫어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요. 학교에 가고 싶다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 그림 그리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빠한테 안기고 싶다고,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바라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저는 뭘 했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편하게 회사 다니고, 술 마시고, 골프 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 딸이 병원 침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편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어떻게 사는지, 괜찮은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목이 메고 가슴이 아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 저녁 식사를 사온 것 같았어요. 봉지 안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음식인 것 같았어요. 수진아, 하고 저는 일어났어요.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어요. 지우를 봤어. 내 딸이지.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기 왔어요. 누가 오라고 했어요. 내 딸인지 물어봤어. 하고 다시 말했죠. 당신 딸 아니에요. 라고 수진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지우가 나를 닮았어. 눈이 똑같아. 집안 사람들 눈이야. 코도 닮았어. 인매도 비슷해. 복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쳐다봤습니다. 환자 보호자들도 쳐다봤죠. 수진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여기서 얘기하지 말아요. 지우가 들어요. 복도 끝으로 가요. 수진이 복도 끝을 향해 걸었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휴게 공간이 있었어요. 자판기 2대와 낡은 소파가 있는 곳이었죠. 창문이 있었는데 밖은 어두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수진이 소파에 앉았어요.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수진이 옆이 아니라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낮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당신 딸이에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왜 말 안 했어? 10년 동안 하고 물었습니다. 말해서 뭐 해요? 하고 수진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당신 날 믿지도 않았잖아요. 회사 돈 빼돌렸다고 쫓아냈잖아요. 그건 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 임신 3개월이었어요. 하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입덧이 심해서 힘들었어요. 토하고 또 토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물만 마셔도 토했어요.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말하려고 했어요.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회사 일로 바쁘셨잖아요. 전세버스 사업 시작하면서 매일 밤늦게 들어오셨잖아요. 피곤해 보였어요.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다음에 말하려고 했어요. 컨디션 좋을 때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이 먼저 소리쳤잖아요. 나가라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그날 밤 짐 싸서 나갔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은 이미 망했어요. 오빠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남편한테 쫓겨났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날 밤 어디서 잤는지 알아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찜질방이요. 24시간 찜질방에서 잤어요. 5,000원짜리요. 거기서 3일 잤어요. 그러다가 쪽방을 구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요. 창문도 안 열리는 3평방, 공동화장실, 곰팡이 가득한 방이었어요. 근데 거기라도 감사했어요. 잠잘 곳이 생겼으니까요. 그 방에서 임신 7개월까지 살았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일했어요. 하루 8피간씩요. 배가 불러오니까 허리가 아팠어요. 다리가 부었어요. 그러다가 식당에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과로래요. 영양실조래요. 아기가 위험하대요. 입원했어요. 일주일 동안요. 퇴원할 때 통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달 월세를 못 냈어요. 집주인이 당장 나가래요. 임신 8개월에 짐 싸서 나갔어요. 배가 이만큼 불러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요. 무거웠어요. 숨이 찼어요. 그날 밤도 찜질방에서 잤어요. 며칠 후에 또 쪽방을 구했어요. 더 싼 곳이었어요. 2평이었어요. 누우면 벽에 발이 닿았어요. 그 방에서 9개월까지 살았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출산비가 없었어요. 보건소에서 미혼모 지원 받으려고 했는데 서류가 필요했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어요. 진통이 왔어요. 새벽 3시였어요. 혼자 방에 있었어요.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왔어요.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혼자였어요. 보호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산모들은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혼자였어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 없으세요? 없다고 했어요. 혼자라고 했어요. 간호사가 손을 잡아줬어요. 힘내세요. 금방 끝나요. 진통이 심해졌어요. 너무 아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비명을 질렀어요. 손톱으로 침대를 긁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엄마, 하고 불렀어요. 당신 이름도 불렀어요. 태준아, 하고 불렀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기가 나왔어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응애. 작은 울음소리였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딸이에요. 건강한 딸이에요. 아기를 안겨줬어요. 작고 빨간 아기였어요.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하고 말했어요. 엄마가 혼자 낳아서 미안해. 아빠 없이 낳아서 미안해. 그게 9년 전이었어요. 수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수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하고 겨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요, 하고 수진이가 말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전 혼자였어요.
아기 낳고 퇴원할 때도 혼자였어요. 아기 돌보는 것도 혼자 배웠어요. 분유 먹이는 법, 목욕시키는 법, 다 혼자 배웠어요. 아기가 100일 됐을 때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식당 설거지요.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새벽 6시에 맡기고 밤 10시에 데려왔어요. 아기가 엄마를 찾아 울었대요. 하루 종일 운대요. 미안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5년 살았어요. 아기가 자랐어요. 말을 배우고 걸음마도 배웠어요. 5살이 됐을 때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우리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랑 지우만 그려져 있었어요.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아빠는 어디 있냐고. 지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우리 아빠는 없어요라고 했대요. 5살짜리가요.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우한테 아빠 얘기 좀 해주래요. 다른 애들이 놀린대요. 그래서 지우한테 말해줬어요. 아빠 있다고. 바빠서 못 오는 거라고.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해야 했어요. 지우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우가 6살 되던 해였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심장병이래요. 선천성이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수술비가 8천만 원이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을 더 했어요. 대리운전 시작했어요. 5년 전이에요. 새벽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요. 낮에는 식당 일 계속했어요. 하루에 3시간 잤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지우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5년 살았어요. 근데 지우가 자주 아팠어요. 치료비가 계속 나갔어요. 5년 동안 모은 돈 다 탕진했어요. 지금 통장에 몇백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수술비는 8천만 원이에요. 의사가 말했어요. 올해 안에 수술해야 한대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네요.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10년 만에 나타나서 뭐라고요? 지우가 당신 딸이라고요.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겠다고요. 수진이 일어섰어요. 필요 없어요. 당신 도움 안 받아요. 제가 알아서 해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수진아, 하고 저는 일어났어요. 제발. 아니에요. 하고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지우 앞에도 나타나지 마세요. 저희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아요. 수진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병실 쪽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10년 동안 수진이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혼자서요. 아무 도움 없이요. 그날 밤 저는 회사로 돌아왔어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회계 장부였죠. 그때 수진이가 빼돌렸다는 1,800만 원. 다시 찬찬히 봤어요. 법인카드 현금 서비스 내역이었습니다. 수진이 말대로였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랬을 겁니다. 오빠를 살리려고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한참 만에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10년 전 일 좀 물어볼게요. 수진이 쫓아낼 때요. 어머니가 점쟁이한테 갔다고 하셨잖아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점쟁이가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집안 돈을 축낸다고.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며 어머니가 말을 흐렸습니다. 어머니, 하고 제가 다그쳤어요. 며느리 뱃속에 딴 남자씨가 있다고 했어.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돼서
우리 집안대가 끊기면 어떡해. 점쟁이 말이 맞을까 봐 무서웠어. 그래서 미리 내보낸 거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점쟁이, 미신, 그런 걸 믿고 제 가족을 파괴했어요. 임신한 아내를 쫓아냈습니다. 내 아이를 배에 품은 아내를요. 그날 제가 쫓아낸 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무과로 갔어요. 이지우 환자 수술비 제가 내겠습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제가 아버지입니다. 수술비 전액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8천만 원 서명하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치 죄값이 카드 한 장에 찍히는 느낌이었거든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지우 환자 심장판막 교체 수술비 전액 납부.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병원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무슨 짓이에요? 수술비 냈어요. 전액이요. 왜요? 내 딸이잖아. 당연히 내가 내야지.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필요 없어요. 돌려줄게요. 갚을게요. 저는 수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10년 전에 내가 바보였어. 어머니 말만 듣지 말고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 당신을 믿었어야 했어. 일어나요. 하고 수진이 당황했어요.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한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 수진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지우한테도 너한테도. 10년을 잃어버렸어. 근데 앞으로라도 함께하고 싶어.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 수진이 한참을 저를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나요. 수술부터 해요. 지우부터 살려요. 그 다음에 생각할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조건? 수진이 저를 봤어요. 지우가 먼저 아빠라고 부를 때까지 당신은 아저씨예요. 그리고 그동안 당신이 먼저 증명하세요. 알았어.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할게. 일주일 후 지우의 수술 날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병원에 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도 와 있었어요. 오전 9시에 지우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서요. 엄마, 하고 지우가 불렀어요. 무서워. 수진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나. 저도 지우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도 여기 있어. 기다리고 있을게.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수진이는 한 번도 앉지 않았어요. 저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6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잘 끝났어요. 수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한 달 후 지우가 퇴원했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걸음걸이도 씩씩해졌죠. 그날 저는 수진이와 지우를 데리고 제가 구한 아파트로 갔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였죠. 넓은 거실에 지우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지우가 뛰어다녔어요. 우와, 우와, 여기 우리 집이에요.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잠깐 얘기 좀 하자, 하고 제가 말했어요. 수진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지우랑 같이 여기서 살자.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가자.
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조급하게 굴지 않을게. 지우가 원할 때까지 기다릴게. 너도 마음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근데 최소한 지우는 여기서 지내게 해줘.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줘. 수진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조건대로요. 당신은 별도로 사세요. 증명될 때까지요. 알았어.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지우랑 수진이를 만나러요. 지우 숙제를 도와줬어요.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지우가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지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요. 아빠, 하고 불렀어요. 지우야, 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웃었어요. 아빠 오늘도 와요. 응, 아빠 온다. 매일 올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들어와도 돼요. 여기서 같이 살아요. 제대로 된 가족으로요. 지금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친구들도 사귀었죠. 수진이는 집에서 지우를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일찍 집에 갑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어요. 1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남편으로, 아빠로요.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운 건 용기가 아니라 끝까지 남는 책임이었습니다. 오늘 찐 사연 드라마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